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상규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6년 임기의 새 대법원장 후보에 이균용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지명했습니다. 보수 성향이 뚜렷한 정통 법관 출신인데요. 6년 만에 확 달라질 사법부의 모습을 집중 분석해 보겠습니다. 여성 등 이른바 소프트 타겟을 대상으로 한 묻지마 흉악범죄들이 잇따르자 윤 대통령이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라고 강력히 지시했습니다. 26년째 집행되지 않고 있는 사형제 제도입과 가석방이 없는 종신제 도입 논의에도 불이 붙고 있습니다. 김현주 시사평론가, 최진영 변호사와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윤 대통령이 지명권을 행사하는 새 대법원장 후보에 말씀드린 대로 올해 61세인 이균용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가 지명됐습니다. 6년 만에 지각 변동을 일으킬 사법부의 모습에 벌써부터 비상한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먼저 영상으로 보겠습니다.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이 오전 11시에 이 인선을 직접 발표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이균용 부장판사는 1990년 서울민사지방법원 판사를 시작으로 부산, 광주, 인천 등 전국 각급 법원에서 판사와 부장판사로 재직하였고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2번이나 역임하는 등 32년간 오로지 재판과 연구에만 매진해온 정통 법관입니다. 특히 장애인의 권리를 대폭 신장하는 내용의 판결로 장애인 인권 디딤돌상을 수상한 바 있고 또 노동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개인의 초상권을 광범위하게 인정하는 판결 등을 통해서 사회적 약자의 인권을 신장하는 데 앞장서온 신망 있는 법관입니다. 네, 1962년생 경상남도 함안에서 태어났고 부산중앙고등학교를 거쳐 서울법대를 졸업했습니다. 자, 지금 김대기 실장의 발표로 우선 들었는데 30여 년간 정통 법관의 길을 걸었죠? 그렇습니다. 사법부의 독립을 지키려고 하는 윤 대통령의 의중이 실린 인사다. 저는 이렇게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네. 아시다시피 사법부에도 뭐 이른바 스타 법관이 있고 굉장히 어떻게 보면 언론의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분이 계셨는데 네. 이분은 좌고우면하지 않고 재판 업무와 또 재판 행정 업무에 외길을 좀 걸어왔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 있는 것 같은데요. 네. 말씀드린 것처럼 이분 같은 경우에는 그 서울고등 부장판사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만 그 이전에 이제 2021년에 대전 그 고등법원장도 하셨고 또 서울 남부지법 원장도 하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재판 업무와 이게 또 그 행정 업무, 법원 행정 업무에 대해서도 정통하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일부 언론 같은 경우에는 또 일본통이다, 뭐 이런 얘기도 하고 있습니다만, 네. 법원에 들어오셔서 나름대로 엘리트 코스를 밟으면서 이게 1994년도에 일본 게이오 대학교에 명문사학이잖아요. 예, 명문사학에 이제 유학도 갔다 오셨는데, 1년간. 예, 가셨는데. 90년대에만 해도 우리나라보다 법률 문화라는 측면에서 일본이 훨씬 더 앞섰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판사님들 중에서도 그 일본에 유학 가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았고 네. 실제 우리나라 선례가 적다 보니까 판례를 쓸 때에 일본 사례 공부를 많이 하는 그 과정 속에서 어떻게 보면 그때 일본 판례를 많이 연구했던 것도 있는데 아마 그러한 부분을 또 일본 통이다라고 표현한 분도 없지 않은 것 같습니다. 네. 김대기 실장의 발표를 이어서 좀 더 들어보시죠. 그간 40여 편의 논문과 판례 평석을 발표하는 등 실무 능력과 법 이론을 겸비하였으며 서울 남부지방법원장, 또 대전 고등법원장 등 주요 법원의 기관장을 거쳐 행정 능력도 검증된 바 있습니다. 이균용 서울고법 부장판사는
그간 재판 경험을 통해 사회의 다양한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원칙과 정의, 상식에 기반해서 사법부를 이끌어 나갈 대법원장으로 적임자라고 판단합니다. 네, 언론들의 그 프로필을 보니까 한마디로 정통 코스를 차근차근 밟아온 보수 성향이 뚜렷한 엘리트 법관이라는 게 준평인데요. 자, 김현주 평론가님, 지금 사진 나오고 있는데 설명을 이어주시죠. 네, 1962년생 지금 현재 61세 서울대 법대 출신이고 사법연수원 기수는 16기입니다. 네. 말씀하셨던 대로 그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2차례 지냈었고요. 서울 남부지법원장, 대전고법원장 이렇게 이제 법원장 경력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대표적으로 보수 성향을 갖춘 엘리트 법관이다라는 이제 평가가 있고, 네. 또 작년에 그 김재영 대법관 후임을 지명할 때 당시에도 3인 중에 이제 1명이었기 때문에 될 만한 사람이 됐다라는 이제 평가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다양한 목소리를 듣고 원칙과 정의, 상식에 입각해서 우리의 사법부를 이끌 수장의 참 적임자다라는 중평이 있습니다. 네. 자,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는 윤석열 대통령의 서울대 법대 1년 후배지만 사시 합격 후에는 검사와 판사로 각각 다른 길을 걸었고 별다른 친분 관계는 없다는 게 대통령실의 설명입니다. 민법사례연구회라는 법원 내 정통 학술 모임 출신이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본에 1년간 유학을 했다. 보수 성향이 뚜렷한 판결을 많이 했어요. 사실 저는 그렇게 그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그 공감하기는 어렵다라고 하는데 법률적인 측면 자체에 어떻게 보면 천착하는 판례를 했다라고 지금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실제 이분 같은 경우에는 2021년에 대전고등법원 원장에 취임하면서 취임사에서 무슨 얘기를 했었냐 하면은 정치 권력, 여론몰이꾼, 내부 간섭 등 부당한 영향에 의연한 자세로 헌법과 법률을 지키는 것만이 법의 지배를 실현할 수 있는 소신으로 용기 있는 사법부를 만들어 가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네. 아시다시피 지난 김명수 대법원장 체제 하에, 김명수 코트 하에서는 모든 어떤 절차 자체가 이른바 어떻게 보면은 그 포퓰리즘적인 성격이 굉장히 강했다라는 그 평가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것을 대해서 비정상의 정상을 하겠다. 한마디로 외부 간섭 또 내부의 어떤 그 부당한 어떤 압력 이런 부분에도 의연히 대처하겠다라는 그런 의사를 밝히시면서 외길 그 법조계 그 판사기를 걸어오신 분이라고 하고 나아가서 이분 같은 경우에는 윤 대통령과의 개인적인 친분도 사실 없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야당에서도 뭐 대통령과 친하니까 뭐 이렇게 지명했지 않느냐 하는 그런 어떤 논란으로부터도 굉장히 자유로울 수 있는 이런 분이라는 점에서 제가 봤을 때는 뭐 저도 이제 재판을 많이 하면서 이제 뵐 기회도 있었습니다만 상당히 어떤 원칙적인 어떤 뜻을 견제하는 원칙을 견제하는 것이 보수다라고 한다고 하면은 그걸 가지고 보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만 법률과 헌법 이 부분에 천착해서 어떤 나름대로의 판결과 본인의 어떤 그 법조인의 길을 걸어왔다라는 점에서는 뭐 보수, 좌파 이런 것이 아니고 정통 법조인의 길을 걸어온 분이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네. 한편 이 차기 대법원장 후보군으로는 이 오늘 임명된 이 부장판사 외에도 여러 명이 거론돼 왔습니다. 임명은 이제 받지 못했지만 유력 후보군으로 거론됐던 인물을 통해서 대통령실의 의중도 볼 수 있는데요. 설명을 좀 주시죠. 사실 이 하마평이라고 하는 게 이제 지명이 되고 난 이후에는 좀 무의미하긴 합니다만 어제까지만 해도 이 언론들의 주로 유력 후보군으로 이 세 분이 많이 보도가 되었습니다. 네. 그중에 이제 한 분이 지명이 된 것인데요. 사실 어느 분이 되더라도 지금 우리 사법부가 국민들로부터 과연 신뢰를 받고 있느냐 이런 근본적인 물음에 좀 답을 할 의무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 특히 김명수 그 대법원 체제 하에서 심각한 그 재판 지연 문제라든가 네. 혹은 뭐 예전부터 있어 왔습니다만 판사 부족 문제라든가 그러니까 본질에 좀 중심을 둬야 되는데 제대로 국민 신뢰를 받지 못한 이런 문제점을 이번 그 대법원장으로 지명되신 이균용 대법원장 지명자께서는 이 국민의 요청에 답한다는 자세로 이제까지 해왔듯이 그 원리 원칙에 입각해서
꾸준히 본인의 임무를 담당하시면 되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갖고 있습니다. 네. 방금 말씀하신 대로 이 후보군 중에 한 분이 이제 지명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언론에서는 이 후보 3명 중 누가 지명되더라도 파격적이다 이런 평가를 내놓았습니다. 그 이유가 뭐죠? 사실 언론에서 얘기하는 것과 법조인이 보는 것하고는 조금 다른데요. 세 분은 누가 돼도 정말 대법원장감으로 충분한 사람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조금 더 파격적이고 이례적이냐라고 한다고 하면은 보통 보면은 많은 부분 정통적으로 봤을 때 대법관 현전직 대법관 중에 대법원장을 이렇게 배출하는 그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지금 이gin영 그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같은 경우에는 현직 대법관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다는 점에서 좀 더 파격적이다. 그리고 지금 그 조희대 전 대법관 같은 경우에도 이분 같은 경우에는 정말 훌륭하게 어떻게 보면 대법관 일을 하시고 지금 후학을 양성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연세가 좀 많으셔요. 그러다 보니까 만약에 대법관으로 임명되면은 헌법이 정한 그 어떤 정년되기 전에 퇴임을 하셔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파격적이고 임기를 채울 수 없었던. 그렇죠. 그리고 나아가 이종석 그 헌법재판소 재판관님 같은 경우에는 헌법재판관인 분이 대법원장으로 가는 첫 케이스일 수 있다라는 점에서 파격적이다라는 평가가 나옵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 분 중에 누구는 어떤 분이라도 저희가 그게 뭐 좌든 우든 진보건 보수건 갔을 때 이 세 분은 누구를 지명한다 하더라도 흠을 잡기 어려울 정도로 법적 경력이 훌륭하고 개인적인 사회에 있어서도 상당히 어떤 자기 관리를 잘해온 분인데 그중에서 특히 지금 이gin영 그 서울고등 부장판사를 하는 것은 조금 더 연세가 젊은 분으로 사법부를 꾸려가려고 하는 그런 의지도 좀 읽히는 것 같습니다. 미국의 존 로버츠 대법원장이 임명될 때 53살이었어요. 네네네. 미국은 종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점도 당시에 고려됐었고 지금도 잘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그 미국 같은 경우에는 연방 대법관은 말 그대로 저스티스라고 합니다. 그 존재 자체가 정의이기 때문에 정말 정의로운 분을 우리 사법부의 수장으로 앉혀야 될 필요성이 굉장히 큰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네. 이제 오늘 발표로 김명수 현 대법원장의 임기 한 달 남짓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대한변호사협회가 차기 대법원장 후보를 추천하지 않겠다고 일찌감치 밝혔어요. 24년간 이어져 온 관행을 깬 겁니다. 이유가 궁금한데요. 그 전에 이제 설명을 좀 드려야 될 것이 이제 대법관과 대법원장은 그 추천하는 그 주체가 좀 다릅니다. 그렇죠. 대법관의 경우에는 그 대한변협이 이제 지분이 있습니다. 후보 추천위원회에 대한변호사협회 회장이 이제 들어가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대법관의 경우는 지명에 어떻게 보면 의무가 있는 것인데 대법원장의 경우에는 우리 헌법 104조에 대통령이 국회 동의를 얻어서 임명한다라고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는 이유는 대통령은 행정부의 수반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국회는 입법부고 그렇기 때문에 입법, 사법, 행정의 삼권 분립, 민주주의의 정신, 헌법 정신에 기초해서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되어 있는데 대법원장의 경우 그렇지만 관례적으로 지난 1999년 이후에 변협에서 이제 추천을 해왔습니다. 했죠. 예. 네. 그런데 사실 그게 이제 그렇게 늘상 조용했던 것만은 아닌 것이 바람잘 날 없었어요. 네, 변협과 대법원 간의 이제 갈등 유발 요인으로 이제 지목이 되면서 사실상 지금 김영훈 변협 회장이 1998년도에 임관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초기부터 그와 같은 어떤 갈등 상황을 보고 나름대로 생각한 바가 있지 않았었나라는 이런 평가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변협 회장의 의중을 반영해서 그간의 24년 정도 이어져온 관례를 깨고 이번에는 추천을 하지 않겠다라는 이제 결과가 나오지 않았나 그렇게 이제 추측을 해 봅니다. 네, 아시는 대로 대법원장은 3부 요인입니다. 그래서 대통령의 지명만으로 임명이 완결되는 게 아니죠. 국회의 과반수 찬성을 얻어야 합니다. 지금과 같은 현저한 여소 야대인 상황에서 민주당 등 야당이 반대하면 난항이 예상이 되는데요. 자, 어떤 대책이 있을까요? 이게 이제 국회의원 과반 출석, 과반 찬성을 얻어야 되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이제 극심한 여소야대 상황, 뭐 167석인가요? 8석인가요? 169석. 예. 지금 현재 이런 상황에서 야당의 협조가 상당히 중요한데
사실 윤석열 정부 출범하고 나서 작년에 행정부에서 법률안 제출한 게 사실상 뭐 예산안 빼고는 하나도 통과가 안 됐다는 거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이 정도로 협조를 안 해주고 발목 잡기를 하고 있었는데 과연 대법원장 임명에 있어서도 그와 같은 행태를 유지할 것인가 여기에도 좀 관심이 모아집니다만 헌법이 정한 대통령의 지명 권한을 수월히 발휘할 수 있도록 국회도 이 흔쾌히 동의를 해주는 것이 어떨까 이렇게 한번 좀 추천을 드려봅니다. 네. 결과가 어떻게 될지 좀 저도 주목을 하고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게 상당히 전국에 불씨가 될 소지도 있긴 합니다. 하지만 이 정권 교체와 헌법 규정에 따라서 대통령이 대법원장을 지명하는 걸 야당이 막아선다는 건 위헌의 소지가 있다는 전문가들의 분석도 있습니다. 그만큼 대법원장의 권한은 막강하다 이런 반증이기도 한 건데요. 대법원장 어떤 권한 또 어떤 역할을 합니까? 우리나라는 헌법상 3권 분립이 돼 있지 않습니까? 사법부의 수장 그리고 또 우리가 얘기하는 국가의전 서열 3위의 정말 높은 중에서도 정말 높은 자리자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것이죠. 네. 예. 아시다시피 이제 그 전체 어떻게 보면 사법부의 인사권을 어쨌든 가지고 있는 분인 것이죠. 나아가서 그러니까 사법행정 자체에 최고의 자리가 있고 나아가 대법원의 14명의 어떤 그 전원 합의체가 성립되는데 거기에서 재판장으로서의 역할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법 행정 자체뿐만 아니고 우리나라의 어떤 그 중요 사건에 있어서 최종적인 의사 결정을 할 수 있는 캐스팅 보트를 할 수 있을 만큼 중요한 자리입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어떤 그 기존 같은 경우에는 어떤 대통령이 임명을 하면서 조금 어떤 정권의 코드에 맞는 사람을 이제 앉히려고 하는 그런 그 의도가 있었다라고 지난 정부의 어떤 많은 비판이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좀 전에 그 국회에서 야당이 반대하지 않을까 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어떤 걸 가지고 트집을 잡아서 야당이 반대를 할 수 있을지 의문이 생길 정도로 이분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소수 약자를 위한 판례도 많이 했거든요. 아까 자꾸 보수 얘기를 하는데 이분 같은 경우에는 고등법원 그 부장일 때 틱장애라고 아시죠? 틱틱 이렇게 하는 네, 눈 깜빡이고 그렇죠. 하는 거. 그런 장애인은 장애로 그 신청을 하니까 장애 규정이 없다고 하면서 거부를 했어요. 그것이 잘못됐다라고 해서 그와 같은 거부 처분을 취소하기도 했고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그 퍼블리시티권 초상권 이런 부분에 있어가지고도 전향적으로 이 부분을 인정했던 그런 판례가 있기 때문에 어떤 그 판결을 선고했는 내용도 보면은 상당히 보수적이라기보다는 정말 오히려 어떤 소수를 보호하고 새로운 법률 문화를 만들려고 했던 그런 부분도 상당히 있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다른 어떤 청문회 받아도 이번 그 대법원장의 어떤 그 인사를 통과시키는 데는 비교적 용이하지 않을까 하는 예측을 해봅니다. 네. 지켜보겠습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6년 전에 통상 대법관 출신들 중에서 대법원장을 추천해 오던 관례를 깼습니다. 김명수 당시 춘천지방법원장을 대법원장으로 지명했었죠. 이번 윤 대통령의 지명도 파격이 상당한 거예요. 대법관을 그렇죠. 안 거친 분이니까. 그렇습니다. 저는 그 김명수 춘천법원장이 이제 첫 출근할 때 그 왜 기차 타고 지하철 타고 왔다 그래가지고 그랬었죠. 네, 예. 그 장면이 이제 아직도 기억이 나고 많은 분들이 이제 아마 그 장면을 기억하실 텐데 이제 법관은 판결로 이야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네. 국민의 신뢰를 뭐 그닥 많이 얻지 못했다는 이제 중평이 있는 걸로 봐서는 지난 정부의 그 김명수 대법원 체제 이에 대해서 이번 정부가 이제 바뀌었기 때문에 또 대법원장이 바뀌고 나서는 보다 국민을 좀 눈높이에 맞는 그런 판결들이 나오고 또 그런 대법관들이 많이 탄생하기를 바라는 마음일 겁니다. 사실상 이 김명수 대법원장이 이제 우리법연구회 이제 회장 출신이라서 우리법연구회라든지 아니면 국제인권법 연구회 이제 후신이죠. 그쪽 출신들 대법관들이 이제 많았다라는 지적이 있었고 그래서 이제 좀 기울어진 운동장이 아니냐 이런 지적들이 있었습니다만 최근 있었던 대법관 두 분에 대한 지명으로 조금 이게 좀 희석이 됐다. 네. 그리고 이제 내년에 6분이 이제 교체 예정에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윤 정부 하에서 모두 14분 가운데 13분이 교체될 것이기 거의 때문에 다 바꾸죠. 그렇죠. 네.
그 이제 뭔가 새바람이 불지 않을까라고 이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만 역시 이 재판에 있어서는 제일 중요한 것이 이제 공정성과 중립성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최근 들어서 그 정진석 의원에 대한 명예훼손 재판에서 실형이 나오면서 이 법관들의 중립성 문제에 대해서 또 다시 한번 사회적으로 좀 공론이 일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우리 사법부가 신뢰를 받는 가장 중요한 근거라고 할 수 있는 이 중립성 또 편향성 없는 네. 이런 모습이 이제 제대로 회복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모든 사람들의 공통된 희망사항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그리고 재판 지연 문제가 상당히 심각하잖아요. 네네. 그래서 특히 뭐 윤미향 의원 재판 1심 나오는데 뭐 2년, 3년 걸리고 조국 전 장관의 경우도 3년 넘게 걸리지 않았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재판 지연 문제도 해결해야 될 과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그 문제는 조금 이따 좀 더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재임 기간 중에 참 여러 구설에 휘말렸습니다. 대표적인 것들만 좀 꼽아보겠습니다. 어떤 것들이 있나요? 사실 너무 많아가지고 이렇게 손으로 꼽기가 참 힘들 정도로 좀 안타까움 내지 아쉬움이 많았는데 사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연방 대법원 미국 같은 경우에는 판사 자체를 저스티스 그 자체가 정의라고 합니다. 네. 근데 우리나라 지금 김명수 대법원장은 거짓말 논란에 휩싸였던 적이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지금 임성근 전 부장판사의 어떤 그 사직과 관련해 가지고 사직서를 가지고 갔더니만 내가 지금 여기서 이제 사직서를 받아주면은 이게 국회에서 무슨 소리를 듣겠어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그거를 딱 부정했단 말이에요. 그랬는데 그때 이제 임성근 부장판사가 그 녹취록을 공개를 함으로써 한마디로 딱 걸린 거죠. 그렇죠. 딱 그 증거로 해서 걸려서 네. 이 부분과 관련해 가지고 어떻게 보면 위증을 했다라는 것으로 해서 고소 고발되는 그런 사건도 있고 또 그 대법원장으로 한 다음에 아들 부부를 위해서 2018년부터 2019년까지 대법원장 공간에 살게 하고 그렇게 하면은 그 전세 자금 필요 없지 않습니까? 공간 태클한 말이 나왔죠. 그렇죠. 공간 태클을 해서 그 돈으로 본인들이 이제 했던 서울에 있는 아주 상당히 비싼 아파트에 어떻게 보면 중도금 잔금 대납하게 됐다는 그런 의혹도 있었고요. 나아가 공간에 들어갔을 때 그 며느리 같은 경우에는 그 당시 현안이 걸려 있던 재벌 그룹의 내부 사내 변호사였습니다. 모 항공사 법무실에 그렇습니다. 있었죠? 그런데 그 판결이 있는 전후로 해서 이 법무실에 있는 직원들을 공간으로 불러서 파티를 했다라는 의혹이 있어서 재판의 공정성에 대해서도 상당히 의문이 제기됐던 적이 없지 않았는 것 같은데요. 나아가서 공간 내에서 거주하게 있는 것을 넘어서 손주를 위해서 이 모래 운동장까지 만들어줬다는 그런 의혹까지 있어서 그게 이제 중요한 게 본인 월급으로 한 게 아니라 대법원 예산을 썼다는 그렇습니다. 거였죠. 그렇다는 점에서 윤리적인 논쟁에서 여러 가지 그 어떤 아쉬움을 남겼다라는 후문입니다. 네,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김명수 체제가 끝나가고 있습니다. 김명수 대법원장 체제 하에서 가장 큰 문제, 아까 김현주 평론가도 말씀하신 게 재판이 매우 느려졌고 판사들이 대체 일을 안 한다는 지적이 그야말로 들끓었습니다. 그 이유가 김 대법원장이 판사 승진제를 없앴기 때문이라는 것도 주요한 원인으로 꼽혔어요. 김명수 대법원장이 이제 법원의 관료화가 문제다라고 이제 지적을 하면서 기존에 있던 제도를 폐지를 했습니다. 이게 네. 이제 고등법원 부장 판사 승진제라는 것이 있었는데 일종의 이게 이제 인센티브 제도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판사들이 열심히 해서 내가 승진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잡겠다. 라는 그 희망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격려의 차원, 인센티브를 주는 차원이었는데 이거 자체를 이제 폐지를 해버리면서 네네. 이거 뭐 열심히 일하나 마나 아니야? 그러니까 일종의 이제 지명제가 된 거거든요. 후보 추천을 받아서 대법원장이 이제 지명을 하게 바뀌었기 때문에 네. 열심히 일할 동기가 사라지면서 정말 우수한 법관들이 로펌행을 많이 했다. 이제 이런 지적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법원의 사무분담권 같은 경우를 평판사들에게 너무 많이 주었다든지 이렇게 보면은 좀 법원 자체의 자율권이 없어지면서 스스로 뭐 자정 기능이라고 할까요? 좀 이렇게 내버려둔 방치하는 결과가 됐다라는 차원에서 이와 같은 제도 폐지도 상당한 지적을 받기도 했었습니다. 네, 법조계의 속어 중에요. 검찰은 소환해서 애를 먹이고 다른 속어로 표현합니다만 제가 좀 방송용으로 순화했습니다. 판사들은 미뤄서 애를 먹인다 이런 말이 있어요. 그것처럼 재판 지연은 정말로 심각해졌습니다. 지난해 1심 재판 기간 그야말로 부쩍 늘었죠?
변호사들 죽을 맛인데요. 판사들만 신났고 그 의뢰인인 어떻게 보면 민원인인 그 사건 당사자는 거의 뭐 사건 지연 때문에 굉장히 애를 먹고 있는 상황인데 그래프에서 보다시피 민사 본안 사건으로 해서 1년 초과하는 사건이 2018년 대비해 가지고 상당히 지금 많이 뭐 거의 뭐 보면은 2만 건 넘었다라는 것도 있고 항소심도 그게 뭐 거의 3배네요. 3배 이상 늘었는데요. 실제 저희가 일을 해보면은 사건이 끝나지를 않습니다. 정말 끝나지를 너무너무 힘들어요. 네버엔딩 스토리인가요? 이게 빨리 끝나가지고 해야 새로운 어떤 그 사건도 하고 있는데 계속 사건이 지체가 되고 그 사이에 저희는 계속 변호사는 사건을 맡고 있지만 판사는 다른 데 가버리면은 책임이 없지 않습니까? 자, 형사재판도 저렇게 재판 지연이 심각해요. 그러니까 형사재판은 어떻게 되느냐. 구속사건 해서 6개월 그 구속해서 가 있다가 구속기된 피고인 다 풀어주고 있단 말이에요.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닌 말이라 있는데 바로 이 부분이 이 그 김명수 코트의 가장 본질적이고 핵심적인 폐해가 이 부분이라고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네. 최진영 변호사가 이 말씀을 하시면서 상당히 격앙되는 느낌을 좀 정말 저희 좀 살려주세요. 네. 재판 좀 빨리 좀 해주세요. 울분을 좀 토하시는 것 같은데 그런데 이 검수완박도 상당히 거기에 기여한 바가 또 있습니다. 검경 수사권 조정도 모자라서 검수완박도 재판 지연의 한 가지 원인이다라고 변호사들이 또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새로운 대법원장 체제 무엇보다도 국민의 편에 서서 정의를 구현하고 공정성과 중립성을 회복하는 것 이상 그 무엇이 있겠습니까? 이어서 다음 주제입니다. 최근 안타까운 사건들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신림동 둘레길에서도 사고가 있었습니다. 이 사고 참 끔찍합니다. 최 변호사가 좀 요약을 해 주시죠. 네, 간단히 말씀드리면은 지난 8월 17일 날 오전 11시경에 신림동에 있는 한 시내 공원 등산로 입구 쪽에서 일어났던 사건인데 사람 살려 하는 소리가 들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인근에 있던 사람이 119로 신고를 했었는데 그로부터 한 15분 지난 한 12시를 넘은 상태에서 그 피의자를 검거를 했습니다. 알고 봤더니만 그 남성이 30대 남성이 지나가는 여성을 둔기로 이제 때린 다음에 성폭행을 했던 사건이 있었는데 다행히 신속하게 어떻게 보면 출동한 경찰이 체포를 해가지고 더 이상의 추가적인 범행을 막았습니다만 그 이후에 좀 피해자가 사경을 헤매다가 안타깝게도 사망을 했고 그렇죠. 이번 같은 경우에는 이 피의자가 법원이 영장까지 지금 발부했는데요. 최초에는 이 사건에 있어서 뭐 살해할 의도가 없다라고 했습니다만 엊그제 이제 국과수의 잠정 결과를 봤을 때에 어떻게 보면 목을 압박해서 질식사했다는 그런 얘기가 있기 때문에 죄명 자체도 강도 살인으로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흉악한 범죄였던 것으로 밝혀지고 있습니다. 네. 이 성폭행 혐의로 구속된 남성 30대인데요. 범행 도구를 미리 준비하고도 살해할 의도가 없었다고 태연히 주장을 했죠.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CCTV에 잡힌 모습인데 범행 현장을 저렇게 배회하면서 그 기회를 노렸어요. 그리고 너클이라고 이게 뭐 특정 범죄에 사용돼서 이게 좀 조심스럽긴 한데 인터넷에서 10,000원 안팎이면 구할 수 있는데 이게 치명적인 무기입니다. 손허리나 손관절에 끼우는 금속 재질인데 이거는 거의 뭐 조폭용화, 실제로 조폭들이 사용을 하는 그런 거예요. 살해 의도 있으셨나요? 성폭행 미수에 그쳤다고 주장하시는데 혹시 맞으신가요? 네. 저 마스크를 저렇게 꼭꼭 씌워줘야 하느냐. 이거 가지고도 지금 언론들은 너무 과잉 보호 아니냐. 가해자에 대한. 자,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죠. 신상 공개에 관한 것은 아마 이제 머지않아 좀 변동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게 피해자의 인권 또는 피의자의 인권 그 둘 중에 경중이 어디가 더 무겁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이제 생각을 해봐야 될 것이고요. 결국에는 이제 부검을 해보니까 사망에 이르게 된 주요 원인은 네네. 질식사였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글쎄요. 발표에 의하면 경부 압박 질식에 의한 저산소성 뇌손상. 한마디로 목을 졸랐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건 부검 아니고는 알 수가 없었던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경찰의 경우에는 이 범죄의 의도성
그러니까 살인의 의도가 있었느냐, 이제 이것을 지금 판가름하려고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피의자가 고의성이 있었느냐의 여부가 상당히 추후에도 이제 중요한 관점이 될 것으로 보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 그 혐의도 강간 상해에서 강간 살해로 이제 변경이 되었기 때문에 피의자의 고의성 입증 여부에도 이제 경찰이 좀 골몰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신림역, 분당 서현역에 이어서 이런 흉악범죄가 잇따르자 그런데 경찰이 그때마다 가해자를 막 보호해주는 듯한 모습이 보이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마스크를 꼭꼭 씌워주고 있는데 신상 공개 논의도 뜨겁습니다. 사진을 머그샷을 찍어야 되는데 이건 가해자의 즉 피의자의 의사를 물어보고 찍는다. 공개 여부도 그렇게 결정한다. 자, 내일 여부가 결정 나는데 이런 거 어떻게 보세요? 결국 그런 겁니다. 그 형법상에 아무리 어떤 그 심한 죄를 저질렀다 하더라도 유죄가 확정되기 전까지는 무죄 추정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반면에 이와 같은 무도한 범죄 같은 경우에는 국민이 알 권리를 보장해줘야 하는 점, 그리고 나아가서 유사한 범죄를 막아야 될 재범의 방지를 해야 될 그 필요성이 두 가지 법익이 충돌하는 범위 아니겠습니까? 네네. 그런 상황 속에서 지금 이와 같이 살인이라든가 강도라든가 성폭행 이런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특정 강력범죄 처벌에 관한 법률상에 있어서 증거가 명백하고 또 사실상 이 부분에 있어서 다툼의 여지가 그렇게 많지 않을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무죄 추정 원칙을 보다는 국민의 알 권리라든가 재범 방지를 하기 위해서 지금 얘기하신 것처럼 얼굴 공개, 신상 공개하는 제도를 있습니다. 그래서 내일 같은 경우에는 아마 제가 미루어 짐작컨대 그 요건을 공개할 요건이 다 충족됐기 때문에 내일 같은 경우에는 명확한 그 얼굴이 공개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자, 이 안타깝게 숨진 피해 여성. 방학 중임에도 불구하고 출근길에 일찍 가다가 이런 참변을 당했습니다. 지난해 아버지를 여였고 혼자 부산에서 서울로 올라와서 자취하면서 어머니에게 안부 전화와 함께 수시로 용돈을 챙겨 붙여줄 정도로 참 효녀였다. 더욱 안타까운 사연이죠. 그렇습니다. 사실 초등학교 교사 되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임용고시라고 할 정도로 정말 그 열심히 살고 시험 공부도 열심히 해서 임용된 그 교사였던 것 같은데요. 친오빠의 인터뷰를 보면은 평소 때 부산에 있는 엄마한테 용돈도 붙여드리고 했는데 이쪽 지역 자체가 최근에 어떤 여러 가지 문제가 있던 것이다 보니까 건강 조심해라라는 얘기를 했었는데 안타깝게 또 이런 일이 있어가지고 그 가족으로서는 너무나 큰 비극이어서 국민들의 어떤 좀 안타까움을 사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가해자의 대략적인 정보는 이 조사가 됐지만 이런 얘기 나옵니다. 이른바 그 일본말로 히키코모리, 은둔형 외톨이로 추정이 된다. 집과 근처 PC방만을 오갔다. 하루에 6시간 이상 게임을 했고 어떤 PC방에서는 5년간 270번 뭐 이렇게 드나들었다는 얘기도 나옵니다. 자, 은둔형 외톨이의 범죄, 이거 문제예요. 그렇죠. 사회로부터 어떻게 보면 스스로 격리를 했다고 할까요? 이런 사람들이 지금 묻지마 범죄를 저지름으로 인해서 선량한 국민들이 많은 지금 피해를 받고 있어서 정말 길거리 지나다니는 것도 무섭다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럼요. 네. 이 은둔형 외톨이라고 지금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특정한 직업이 없습니다. 네. 그리고 오로지 이제 집과 PC방만 전전을 했다고 하죠. 어떤 한 PC방의 경우에는 2년간 570시간 넘게 이제 게임만 했던 것으로 밝혀지고 있고 집에서 도통 나가질 않는다고 해서 이제 그 어머니 그러니까 가해자의 어머니의 지인이 증언을 하기도 했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은둔형 외톨이의 문제가 사회 전체의 문제로 되는 지금 어떻게 보면 초기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본도 이 대책을 상당히 많이 논의를 해서 실행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이 은둔형 외톨이 문제를 그냥 방치할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도 마련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가해자의 휴대전화를 포렌식을 해보니까 친구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지인과의 통화는 없고 기껏해야 뭐 음식점에 이제 배달 요청하는 그런 통화 기록밖에 없었다는 것으로 봐서는 네네. 이 은둔형 외톨이가 확실한 것으로 보이고 그리고 사실 우울증 진단도 받았었는데 적절한 치료도 받지 않았다. 이런 문제도 또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네. 경찰이 이 가해자의 검색 기록 등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해서 조사를 해본 결과
검색 기록에는 여러 단어가 나오는데 그중에 강간이라는 키워드가 여러 차례 나왔다고 하네요. 한마디로 계획된 고의 범죄였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보여주는 간접 증거다라고 해석을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집을 나서기 전부터 강간이란 부분을 검색을 해서 그 방법이라든가 어떤 죄를 피하는 방법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미리 스터디를 했을 가능성이 있고, 나아가 지금 보면은 그 너클이라고 하는 흉기 같은 경우에도 이미 몇 달 전에 구입을 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는 점에서 비춰봤을 때 전체적인 어떤 범행을 상당히 어떻게 보면 계획하고 준비했다라고 보여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단순한 우발적인 범죄라기보다는 고의에 의한 범죄로서 죄질이 상당히 높다라는 것을 밝힐 수 있기 때문에 아마 추후에 수사와 재판하는 과정에서 상당히 엄중한 어떤 처벌이 있을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라고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가해자의 진술은 오락가락하고 있고 또 자꾸 번복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짓말 탐지기를 써야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살해할 의도는 없었다고 계속하고 있고 성폭행만 할 생각이었다고 했다가 그것도 부인을 하니까 거짓말 탐지기가 밝혀낼 수 있겠어요? 그러게 말입니다. 이제 거짓말 탐지기라고 하는 것이 뭐 호흡이나 맥박, 또 혈압 이런 이제 생리적 변화를 감지를 해서 이 사람이 진실을 말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탐지하는 것인데 이제 어디까지나 이제 참고 자료에 불과하다고 해요. 법적인 증거 능력으로 채택할 수는 없다고 하고, 또 피의자가 만약에 거부를 할 경우에는 이것이 진술 거부권 차원에서 또 반드시 의무적으로 행해지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효용성이 있는지는 알 수 없으나 지금 이렇게 진술이 오락가락하는 차원에서 참고 자료 정도로는 채택이 될 수 있지 않을까 네. 이런 생각들이 있다고 합니다. 네. 이 가해자에게는 어떤 형벌을 적용해야 하느냐, 이 여론이 아주 지금 들끓고 있습니다. 우선 법적으로는 어떤가요? 그렇습니다. 이건 뭐 여론의 문제가 아니고 법률의 문제다라고 지금 규정을 하고 싶고요. 안타깝게도 최근에 이제 사망했지 않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최초에 이제 아직까지 그 피해자가 살아 있을 때 같은 경우에는 그 성폭행을 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보면 많이 다쳤기 때문에 성폭법상 강간 상해죄가 적용돼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그 사이에 피해자가 안타깝게 사망을 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지금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부검을 통해서 목을 질식사했다는 그 내용이 나오기 때문에 결국 그 목을 심하게 그렇게 압박을 했다라는 것은 죽을 수 있다는 것을 충분히 예측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수했다라고 본다고 하면은 결국 강간 살인죄가 적용될 수 있다라고 지금 보일 수 있고 그럴 경우에는 우리나라 어떤 그 모든 형사 체계에서 가장 강한 어떤 법정 규정이 있는 것이 지금 그 강간 살인죄거든요. 실제로 지금 살인 같은 경우에는 사형, 무기, 10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라는 게 있지만 강간 살인은 유기징역이 아예 없습니다. 아하. 그것이 이제 다른 범죄 같은 경우에는 여적죄 이런 그 국가에 대한 살인죄 이 정도만큼 형이 중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아마 본인이 변호사도 한테 얘기를 해보고 이와 같은 그 살인의 의도를 부인하고 있는 것 같은데 물적 증거가 지금 나오고 있다라는 점에서 강간 살인죄로 사형 또는 무기징역 이상의 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예측이 됩니다. 네. 자, 우리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은 이 묻지마 난동, 묻지마 폭행입니다. 매일 3건씩 일어나고 있다고 하는 것이고 올해 상반기에만 무려 554건. 신고 안 된 것까지 하면 더 많다고 봐야겠죠? 그렇죠. 전체 925건 가운데 폭행 사건이 554건이라고 하고 이것을 일평균으로 나눠보니까 평균 3.06건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3건 넘게 묻지마 폭행이 일어난다는 것인데 이것은 주로 이제 사회에 대한 알 수 없는 적대감 그리고 제3자에 대한 분풀이 그러네요. 뭐 이렇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피해자들이 일면식도 없는 상태에서 창졸간에 이런 그 피해를 입게 된다는 것이 더 큰 문제라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이유를 모른 채 이렇게 피해를 당해야 되는 것. 그러니까 최근 들어서 그 신림역 사건이나 서현역 사건 등도 모두 이 바운더리 안에 이제 지금 들어가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사회적인 적대감 또 내지는 모르는 사람에 대한 제3자에 대한 분풀이 이런 것을 대상으로 하는 묻지마 폭행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한데 참 이게 대비책도 마련하기가 쉽지 않다는데 난제가 있습니다. 네. 자,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도 이렇게 기승을 부리는 흉악범죄에 대해서
근본 대책을 좀 서둘러 마련하라 이렇게 지시를 했어요. 또 총리도 나서고 있고. 자, 한번 지켜보시면 한덕수 총리, 행정안전부, 서울시 범죄 신고를 발생하는 공원 둘레길 순찰을 대폭 강화하라. 강화를 해도 이게 지금 잘 안 잡히고 있어요. 행안부에서는 CCTV 등 기반 시설을 늘리고 정신질환자 합동 대응 모델을 확대하고 자율방범대 활동을 확대하는 것을 논의한다. 서울시 TF를 구성해 대책을 마련하고 있고 관악구는 2인 1조 순찰을 하고 있다. 자, 저런 대책만으로 이게 안 된다는데 심각함이 있어요, 이게. 그렇습니다. 우리가 경찰 인력, 경력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경찰 인력이 모자라다 보니까 이 모든 손길을 다 이렇게 치안 활동을 강화하는 것도 상당히 좀 어려운 것 같은데 사실 지난 정부에서의 검수완박을 통해 가지고 하다 보니까 경찰의 수사권은 가져갔고 수사 인력이 없다 보니까 한 1,000명 없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실무에 이제 하는 경찰 인력을 수사 인력으로 데리고 와서 1,000명 이상 가지고 오다 보니까 그만큼 치안 공백이 생겨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지구대에 가면 50대 이상만 있고 그렇죠. 젊은 경찰이 없대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점에 있어 가지고는 왜 우리나라의 어떤 형사사법 시스템이 70년 동안 유지해 왔는지 그러한 어떤 나름대로의 지혜는 다 어디가 가버리고 검수완박이라는 어떤 목적에 비춰 가지고 법적 시스템을 기형화하다 보니까 이런 치안 공백이 생기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윤 대통령이 묻지마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라라고 하는데 밑에 어떤 행정 조직에서는 어쨌든 범죄를 막아야 되니까 2인 1조에서 치안도 강화하고 있습니다만 말 그대로 근본적인 대책. 얘기하신 것처럼 치안 인력을 늘린다든가 아니면 검수완박에 대해서 근본적인 어떤 새로운 어떤 접근을 통해서 수사와 치안 부분을 다시 한번 재조정하는 이런 것도 필요한 것이라고 예측을 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게 우리나라의 사형제도가 사라진 건 아닌데 집행을 하지 않고 있잖아요. 자, 이런 흉악범들에 대해서는 종신형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가석방이 없는 종신형을 하든 아니면 사형제 부활도 생각을 해봐야 된다. 이런 논의들이 지금 탄력을 받고 있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사형제가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실질적인 폐지 국가죠. 사형 선고는 됐는데 집행이 안 됐습니다. 네. 지난 1997년 이후에 집행이 안 됐는데 그래서 지금 최근에 일어난 이런 묻지마 범행들이 많이 발생을 하자 국민의 법감정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네. 사형제를 시행을 해야 된다. 사실상의 폐지 국가에서 벗어나야 된다. 미국, 일본 등도 하는데 왜 우리나라는 하지 못하느냐. 이제 이런 지적들이 나오고 있고 예. 실제로 지금 지난번에 신림동 피의자죠. 조선의 경우에는 피해자의 유족들이 국회 국민청원 홈페이지에다가 사형 선고를 해달라. 그렇죠. 이렇게 이제 공식적으로 요청하기도 했었습니다. 이제 국민의 법감정 차원에서는 그야말로 사형제 시행을 해도 그에 하나도 불만이 없을 국민들이 아마 대다수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현행 법상으로는 가석방이 가능한 종신형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 사형 선고를 받거나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하더라도 20년이 지나게 되면 가석방이 되는 이런 체제. 그러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이에 대한 실효성 여부에 대해서도 의문이 제기되는 것이고 실질적인 사형제 폐지 국가에서 좀 벗어나야 된다라는 지적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법무부가 이런 흉악범죄에 대해서는 보다 엄정한 대응을 하기 위해 가석방이 없는 무기징역을 신설하겠다고 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사회에서 정말 용납할 수 없는 어떤 괴물의 경우에는 영원히 격리하는 방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지금 사형제 위헌 여부에 대한 결정이 얼마 남지 않았고 결과적으로 우리 사회는 그 결정 이후에 뭔가 방법을 찾아야 되는 상황입니다. 자, 사형은 여러 가지 정치적 이유로 다시 부활하기 어렵다면 가석방이 없는 무기형 이걸 지금 신설해야 된다는 논의가 지금 상당히 탄력을 받고 있어요. 자, 이게 도입되면 또 도입될 수는 있는 건지 궁금하거든요. 그렇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에는 도입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저는 예측을 하는데요. 이미 형법 개정안이 입법 예고가 됐습니다. 지금 현재의 형법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사형, 무기, 유기징역이 있는데 이 무기징역 같은 경우에는 말씀하신 것처럼 20년 이상 형을 살면은 가석방이 요건이 돼서 그렇죠. 나갈 수가 있는 그런 게 있는데
최근에 그 대법원에 어떤 판결이 있었냐 하면은 무기징역을 살던 사람이 내에 그 어떤 감옥 내에 있는 사람에 대해서 살인했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사건에서 대법원 같은 경우에는 이런 사건에 대비해서 사형을 선고하기는 어렵다. 대신에 제도적 개선으로 해서 무기징역에 있어 가지고는 더 이상 가석방이 되지 않는 어떤 제도적 개선이 있어야 된다고 대법원도 얘기를 했기 때문에 네. 이미 그 행정부 대법원 이런 부분도 있고 지금 흉악범에 대한 어떤 처벌 수위를 높여야 된다는 여론이 있기 때문에 이번 정부 빠르면은 그 이번 정기국회에서도 이 부분에 대한 논의를 거쳐서 법적 통과를 해서 추후에 이런 그 흉악범에 대해서는 더 이상 사회에서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제도적 개선 반드시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뭐 오늘 때마침 그 새 대법원장의 이 지명 소식도 있고 여야도 이제 이런 흉악범죄를 정치적인 이해관계를 떠나서 이제는 좀 막아야 될 때가 왔기 때문에 뭐 대통령이 꼭 지시했대서가 아니라 빨리 좀 치안 불안을 없애는 대책을 내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김현주 시사평론가 최진영 변호사와 함께 말씀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정책엔 이슈가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